안녕하세요, 선스케어입니다. 오늘은 RPS 제도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 국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들인데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발전한 에너지를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 하나이고, RPS 의무 비율을 25%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중 오늘은 RPS 의무 비율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에 재생에너지 전기의 직접 거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전기사업법상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발전, 송전, 배전, 판매 중 어느 것도 두 가지 이상을 한 업체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한국전력이 모든 것을 다 하긴 합니다만, 이는 한 점만의 예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태양광 같은 중소규모의 발전업의 경우에는 직접 판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전을 통해서만 전력을 판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재생에너지에 한해서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PPA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락되면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법률 개정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RPS 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상한이 10%에서 25%로 변경된 것이 이번 법률 개정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용어부터 헷갈리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익숙한 단어부터 보이시죠? 신재생에너지,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들어본 것 같은데 신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정의를 보면 기존 연료를 새로운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등이 여기에 속하겠죠. 새로운 방법으로 기존의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기존 연료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연료라는 단어에서 이 신에너지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하기에는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에는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신기술이지만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재생에너지를 보실까요? 바로 이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에너지입니다. 정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이고 태양에너지, 수력, 풍력, 해양에너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아리백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하여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를 충당하는 이 캠페인도 바로 여기에서 정의하는 재생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아리백에 대해서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크게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지향하는 부분은 분명히 재생에너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의 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FIT 제도, 발전 차액 지원 제도입니다. 사실 FIT는 현재 신규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 없어진 규정인데요. 이것을 가져온 것은 앞으로 RPS 제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FIT가 RPS의 이전 단계의 제도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조금 많이 다릅니다. 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고정 가격에 대해서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보조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가격 보전을 해주면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유입을 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발전의 종류별로 조건에 따라서 가격을 정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을 일반 부지에 30kW 이하로 설치했다면 킬로와트 시당 566.95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방법으로 전국에 수많은 태양광 발전이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혜택이 많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자가 집중되는 문제가 생겼고 가격이 보장되다 보니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것들은 기피하게 되면서 기술 혁신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영상 주제인 RPS입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인 것이 느껴지시나요? RPS는 50만 kW 이상의 발전 사업자를 공급 의무자로 정하여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FIT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에게 가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었다면 RPS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직접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FIT의 대상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라면 RPS는 기존의 발전회사, 즉 한전의 자회사를 비롯한 대기업 계열의 발전회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무 공급을 이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전소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이용해서 충족시키는 것이겠죠. 하지만 설비를 추가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 즉 REC를 구매해서 충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EC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일종의 신재생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크레딧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의무 공급량에 비해서 REC가 초과 발급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REC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 공급량이 낮기 때문에 REC가 초과 발행되고 남는 REC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 의무 공급량을 늘리고 REC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RE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라고 정의됩니다. 간혹 REC를 메가와트시와 1:1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19년 이전까지는 두 개의 수치가 1:1 매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환산 비율이라는 것이 곱해지기 때문에 의무 발전량 메가와트시와 REC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환산 비율을 보시면 분자에 공급인증서 발급량이 들어가고 분모에 발전량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공급된 공급인증서가 많으면 REC를 더 많이 필요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반대로 분모에는 발전량이 들어가면서 발전량이 많을수록 환산 비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산 비율을 곱하더라도 현재의 REC 공급 과잉 사태는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 신재생 에너지 센터로부터 오른쪽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REC는 화면과 같은 거래 구조를 가지면서 거래됩니다. 원래는 좀 더 복잡한 거래 구조이긴 합니다만 화면은 좀 더 간단히 표현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전력과 REC를 전력거래소에 팔게 됩니다. 전력거래소는 한국전력에 전력을 팔고 한국전력은 일반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 의무자는 전력거래소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면서 간단한 판매망에 비해서 그림이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발전, 송전, 판매 등의 겸업금지에서 오는 복잡함입니다. 현행법상 발전 사업자는 전기를 송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전력거래소를 거쳐야만 하죠. 공급 의무자 역시 발전 사업자로부터 바로 전기를 사올 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발의된 내용이 PPA법,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 발표된 공급 의무자 목록인데요. 공급 의무자는 대기업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한전의 발전 자회사 6개는 그룹 1으로 묶여서 포함되어 있고요. 이 6개 회사는 매년 발표되는 공급 의무자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 2에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공사기업과 SK E&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의 민간 발전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의무 공급량의 메가와트시로 표기된 것과 옆에 REC 수치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숫자가 비슷한 듯 하지만 REC 수치가 조금 큰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와트시 공급량의 환산 비율이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2021년의 환산 비율은 약 1.2 정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 한국 수력 원자력의 경우 의무 공급량은 667만 메가와트시이지만 환산 비율을 곱하였을 때 807만 메가와트시에 해당하는 REC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급 의무 비율을 25%까지 늘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상한선을 25%로 늘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는 23년까지 10%로 비율이 정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의 최대치를 25%까지 늘린 것으로 23년 이후 차츰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12년부터 22년까지 1년에 약 0.5%에서 1%까지 늘렸던 것을 생각하면 25%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REC가 누적되는 현실, 신재생 에너지 비율의 필요성 등을 생각했을 때 좀 더 빨리 25%라는 비율을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왜 서둘러서 법률 개정을 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REC 가격은 16년을 기점으로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표에서 19년에 6만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REC 평균가는 3만 1,000원 수준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우는 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죠.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만들어서 판다손 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만 REC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 의무자, 그러니까 대형 발전소에도 REC 가격 하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가격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100% REC를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21년의 연간 의무 공급량이 74만 8,627 REC인 SK E&S의 경우 전량 REC 구매로 충당한다고 하면 19년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50억 원이면 되지만 16년 가격이 10만 원이 되면 750억 원 수준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 하락도 반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의 가격으로 예산을 짰다가 가격이 오르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의무 공급 비율이 25%까지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REC 가격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신재생 에너지 법률은 공급 의무자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1차 목표가 있습니다. REC 구매라는 창구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장 큰 목적이니까요. 기업들도 이미 신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부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호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목적에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C 가격을 안정화시켜서 중소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도 한 가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태양광 설비 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공급 의무자 입장에서도 REC 가격의 안정화를 통해 사업 계획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23년 이후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25%를 언제 달성할 것이냐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나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선스케어 기업수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